이번에는요, 알아두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법률 지식들을 알아봅니다. 우리 녹음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이 녹음만큼은 주의하셔라,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어려워요 하시는 것들,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가령 제가 이제 히렌치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하지 않고 녹음을 했어요. 그럼 합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대화의 당사자니까.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핸드폰 녹음을 했어요. 내가 이 대화 상대잖아요. 그러면 녹음을 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촬영을 다 하고 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려나 궁금한데 하면서 몰래 녹음기를 놓고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대화 당사자로 이 상황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 카페 가가지고 옆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녹음하는 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엿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매니저님이 계신다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이 대화를 듣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니저님은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합법인 거예요. 대화의 당사자인지,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당사자인 걸 상대방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한번 기출 변형으로 이것도 질문 드려볼게요.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의심을 한 아내가 일단 차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녹음기를 미리 해놓고 한번 들어가서 나 여기 있어 라는 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대화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는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한 구간만인 걸까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차량 안에 녹음기 설치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최근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네, 뭔가요? 24년 5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할 때 혹은 제 채널에서 얘기할 때 불법으로 증거 수집하는 거 안 돼요. 소송에서 증거로는 쓸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고소당하면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온 게 뭐냐면 불법 녹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법률상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불법 녹음에 관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항에 뭐가 있냐면 불법으로 취득한 이런 녹음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재판을 일반 형사사건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형사라고 제한을 뒀느냐. 민사사건이든 가사사건이든 일괄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배우자 몰래 핸드폰에 그 스파이 앱을 설치한 거예요. 통화 녹음 같은 걸 다 들은 거죠. 그러면 불법 감청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혼 소송을 했는데 이걸로는 불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몰래 녹음해서 취득하는 정보는 형사적으로도 문제되고 증거도 안 돼. 그래서 불법적으로 하시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상대가 뭐 불륜을 했거나 내가 갑질을 당했다.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상대의 동의가 없이 예를 들어 상대의 휴대폰을 촬영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괜찮나요? 그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래 알아내가지고 열어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고소는 당할 수 있는 거죠. 배우자가 유튜브를 보다가 졸리다고 이게 잠든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왜 켜놓고 잤어? 하고 봤더니 상단에 알림이 뜬 거예요. 자기 뭐해? 자? 그래서 뭐지? 하고 눌렀더니
이 불륜의 증거가 한가득이야.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고의를 가지고 열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형사적으로 처벌도 되게 어렵고 증거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증거를 수집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지, 그리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계신 거겠죠. 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요즘에 좀 핫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반반 결혼, 네. 뭐 계약서를 쓰고 결혼한다. 이런 분들 꽤 많아졌다고 하죠. 맞아요. 혼전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경우와 네. 없는 경우의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결혼 전 계약에 관해서 정해놓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해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어요. 가령 네.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일해서 A라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결혼하면 나눠야 된다는데 나는 이거 내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내 거라고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A 아파트는 양나래의 소유이고 양나래가 결혼 후에도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고 결혼하면 그 A라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 내용이 배우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워서 이혼할 경우 재산은 내가 다 가지고 이혼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발생하지 않을 미래의 추상적인 사유를 전제로 하는 계약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효력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저 계약서 작성하고 공증 받았어요. 공증 받았으면 효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공증은 이 문서가 이 날짜에 작성됐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이 내용이 다 법률적으로 맞다고 확인해 주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에 향후 형성되는 재산은 5대5로 무조건 나눈다. 이런 걸 기재해 두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어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심지어 재미있게 풀어주시죠? 이게 약간 딴 질문인데 네. 이렇게 어려운 얘기 쉽게 풀어서 하시는 변호사님의 비결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주로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상대방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채권자 취소권 너무 어려운데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이걸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희렌채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또 제가 흡수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변호사가 사실은 법정 가서 싸우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내 의뢰인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소송을 할 때 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겠구나. 신뢰가 가는 목소리와 톤은 이런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최고고요. 의뢰인인데 네. 설득이 안 돼서 법정에서 난감하셨던 경험도 있나요? 우리 드라마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앉으라고 맞아. 하는데 자꾸 일어서서 막 헛소리.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당신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래, 이 또한 그 사람의 선택이고 이 소송 과정에서 이걸 원 없이 다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치유 방법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말 많이 설득하고 불이익 다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소송에서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뭐 하나의 수단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분도 이 소송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미련이 없으세요. 이거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삶에서 네. 꼭 알아두면 당하지 않는 법률 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내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일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네. 갑질,
갑질, 손님이 와가지고 배탈 났다고 거짓말하는 거, 혹은 정말로 배탈이 나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런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고, 증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이미 수집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상대방 핸드폰에 아마 증거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녹음 못했는데 상대가 다 녹음했거든요. 핸드폰 압수수색 안 되나요? 포렌식 시킬 수 없나요? 하시거든요. 이런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들은 강제로 상대방의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포렌식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폭행을 했다, 살인자다, 뭐 사기쳤다 이러면 경찰이 가서 출동하고 검사가 조사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상대는 있는데 자꾸 그 증거를 찔끔찔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원래 그런 거니까요. 원래 증거 싸움이니까. 내가 뭔가 문제를 삼고 싶다 이때에는 무조건 증거가 중요하고 누군가 수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섣불리 뭔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잘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가 됐든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링크 첨부해 둘게요. 그러니까 이혼 얘기뿐만 아니라 이거 소송 뭐 법률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들어있어서 네. 아주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글만 고르세요. 안녕. 뿅.